자, 오늘은요, 한 권의 아주 특별한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철학서이기도 하고 의학서이기도 한데 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는 책이거든요. 바로 이 매혹적인 고대 문헌, 소녀경의 비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요, 한 전설적인 인물의 깊은 고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황제인데요. 그의 간절한 외침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대체 어떤 고대의 비밀이 이 위대한 황제의 몸과 마음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성, 건강,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고대의 지혜와 만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 황제의 고민이 대체 뭐였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를 도왔던 수수께끼의 스승 소녀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인 음양의 비밀과 방중술의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어떻게 사라졌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발견됐는지, 그리고 그 고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지까지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눠서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죠. 황제의 고민. 도대체 이 황제라는 사람은 누구였고 그의 고민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황제라고 하면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군주인데, 글자의 원리를 만들었다, 나침반을 발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니까요. 심지어는 동양의학의 기본이 되는 황제내경을 쓴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한마디로 문명 그 자체를 만든 영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도 50세가 되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았던 그도 결국 쇠약해지는 몸과 마음의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절박해진 황제가 결국 가르침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나타난 스승이 바로 소녀라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이름, 소녀 때문에 정말 큰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소녀라고 하면 왼쪽에 적을 소자를 쓴 어린 여자아이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황제의 스승은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발음은 똑같지만 오른쪽에 본디 소자를 쓴 소녀였던 거죠. 이건 본질의 여인, 순수한 여인, 나아가서는 지혜를 가진 여신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자, 그럼 이 지혜의 여신 소녀는 황제의 병을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현대의학처럼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단은 훨씬 더 거시적이었어요. 바로 우주 만물의 거대한 균형, 동양 철학의 핵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죠. 소녀의 진단은 이랬습니다. 황제의 몸이 쇠약해진 건 바로 음양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조화롭지 못한 성생활 때문에 남성을 상징하는 양의 에너지와 여성을 상징하는 음의 에너지가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몸의 병이 아니었던 거죠. 영적이면서도 우주적인 차원의 문제로 접근한 겁니다. 이 설명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자는 양, 즉 불에 비유하고 여자는 즉 물에 비유해요. 남자의 에너지는 불처럼 한번 타오르면 사정을 통해 소모되지만 여자의 에너지는 물과 같아서 계속 끌어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이 너무 세면 불이 꺼져버리고 반대로 불이 너무 강하면 물이 다 증발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마치 불과 물의 세기를 잘 조절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두 에너지가 서로를 돕고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음양사상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목, 화, 토, 금, 수 있죠?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물은 불을 끄고, 불은 쇠를 녹이고, 쇠는 나무를 자르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원리가 우주 전체를 지배하고 당연히 우리 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 셈이죠. 자, 이렇게 거대한 철학적 배경 설명을 들은 황제에게 소녀가 드디어 구체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일종의 실천편인 셈인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방중술입니다. 방중술이라고 하면 뭔가 좀 외설적인 기술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침실의 기술이라는 뜻이지만 그 본질은 도교의 수련법이었어요. 핵심은 남성이 정액, 즉 생명의 에너지를 함부로 소모하지 않고 잘 관리해서 이걸로 건강과 장수를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조화까지 이루려는 아주 고차원적인 수행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은 아주 명확하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른바 팔익칠손, 8가지 이로움과 7가지 해로움인데요. 제대로 하면 정기가 굳건해지고 뼈가 튼튼해지는 등 몸에 8가지 좋은 일이 생기지만 잘못하면 기운이 끊치고 피가 마르는 등 7가지 끔찍한 해를 입는다는 거죠. 일종의 경고장이자 약속인 셈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랬던 부분은 이겁니다. 이게 수천 년 전 문헌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남성 위주의 일방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의 성적 반응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다룹니다. 흥분의 5가지 징후인 오징, 욕망에 따른 신체 변화인 오욕, 그리고 만족을 나타내는 10가지 움직임, 십동 같은 것들을요. 그 시대에 이런 걸 분석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핵심은 상호 만족과 조화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가 담긴 책, 소녀경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정말입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서 이 책이 본고장인 중국에서 자취를 감춰버려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책이 그냥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책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바다 건너 일본에서 단바노 야스노리라는 의학자가 편찬한 30권짜리 거대한 의학 백과사전, 의신방이라는 책 안에 소녀경의 내용이 극예로 보존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고장에서는 사라진 책이 수백 년 동안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책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학자들이 이걸 재발견하면서 이 고대의 지혜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수천 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고대의 지혜.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현대의 눈으로 이 소녀경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오래된 지혜는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정하지 않는 방중술 같은 책들이 나오면서 소녀경의 원리를 현대적인 웰빙, 그러니까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걸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정말 장수의 비결처럼 여기고 깊이 파고들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믿음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라거나 혹은 그냥 성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파트너와 교감하는 태도 자체가 주는 좋은 영향 정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빠르고 쉽게 해결하려는 요즘 세상에서 균형과 조화, 그리고 에너지를 아끼고 보존하려는 이 고대 철학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비밀은 어떤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되찾으라는 그런 근본적인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